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의 법무장관 사퇴는 사필 규정이냐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포스트 조국 정국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국기 동국대 교수님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선에서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퇴 수업이 없어가지고. 예. 어제 대통령이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바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갈등을 야기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상당수 사람들은 그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또 이렇게 엄청난 어떤 국가적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으면은 참모들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듯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국민들한테 사과 성명이라도 내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현실의식이 아직도 좀 아니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고 교수님 말씀하신데 뭐 100번 전 동감하고요. 예. 현실 인식보다는 예. 저는 대통령의 그 어떤 권력에 취해 있다. 예. 좀 센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머리 숙여야 될 그런 그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예. 숙이지 않고 뭐 수보관 회의인가요? 요즘 뭐 비서관 회의를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예, 수석 보좌관 회의를 줄여서 수보회의라고. 아, 예, 그렇게 합니까? 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흘리면서 또 녹취는 좀 돼 있더라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국민 갈등을 야기해서, 많은 갈등을 야기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다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조국 사태 어제 잘 됐다고 이렇게 내심 뭐 잘 정리됐다. 이렇게 안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뭐 지나간 듯이 유체이탈 합법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대통령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지난번에 조국 장관 임명장 줄 때 슬쩍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요 말을 한번 했고요. 예. 그전에는 10월 3일 날 그 뭐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도 한마디 얘기가 없었고 10월 5일 날 서초동 집회에서 좀 많이 나왔다 생각되니까 아, 뭐 국민들 그런 움직임이 있었구나. 라고 그런 얘기밖에 없었고요. 뭐 직접 민주주의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의제도가 작동을 하지 못한 탓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예. 근데 그 전에도 보면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머리 숙이고 사과한 적이 없었는데요. 교수님이나 저나 뭐 그 정치권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사과 안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네. 우선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뭐 빼고 말이죠. 그럼요. YS 대통령 몇 번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지금도 저는 머리에 생생한데 예. DJ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죠. 예. 예. 그 뒤에 MB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가 사실은 그 정말 가짜 뉴스인데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보수 진영을 보면요.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 또 야권이긴 하지만 여권이기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혼자 사과하는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정부 정책 고위 정책 당국자들도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네. 뭐 지금 많지 않습니까? 뭐 열 손가락도 부족해요.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 전 정부 탓, 조선 시대 탓으로까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번 조국 사태야말로 누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인사의 실패거든요. 인사의 실패로 결국 조국 장관 임명 안 해야 할 사람을 임명해갖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검찰개혁 탓도 했는데 갑자기 언론을 들고 나오세요? 언론이 성찰을 하고 또 언론이 뭐 여러 가지로 개혁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는데 왜 또 언론 탓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셨나요? 이게 대통령 본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참모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 마련해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그 일환의 언론개혁 계기 같습니다. 그 사실 뭐 할 말이 없어서 언론개혁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서초동 집회 7차 집회에서부터 말이죠. 이때부터 언론 개혁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주변의 참모진하고 또 외곽의 지지 그룹들이 검찰 개혁 다음에는 언론 개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그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대통령이 이제 받아가지고 어제 또 사과는 안 하고 느닷없이 언론 탓을 하면서 이제 언론 개혁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언론과의 전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보수 언론과 전쟁을 벌였죠. 거의 뭐 조선일보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당시 뭐 그 DJ 주필인가요? 이름도 비슷한 그 주필이 외국으로 뭐 도망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런 그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과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언론을 많이 장악한 상태에서 더 이상 언론 개혁을 할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의아합니다. 뭐 교수님 같은 뭐 파워 유튜버들이 많이 그 보수파에 있다고 하지만 그 지금 그 진보 진영에서도 그 파워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마저도 그 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더 장악할 때도 없을 텐데 언론 개혁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중파, 라디오 뭐 할 것이 방송 또 대부분의 일반 미디어들 신문을 비롯한 다 대부분 친여 매체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정권의 눈치를 그냥 사사사살 보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문제는 언론 개혁한다고 해도 좋은데 지금 친여 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런 유튜브에서도 친여 유튜브들 엄청나게 솔직한 얘기가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비판적인 언론인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들이 나왔습니까? 그런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근래는 방통위원장이 바뀐 대로 물론 뭐 구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은 노란 딱지라는 거 광고 제한 딱지를 무자비로 붙여댑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어디 좀 비판적인 얘기 나오면 노란 딱지 붙여가지고 광고 안 줘버려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언론이 개혁이지. 아니 정부 말 잘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언론 개혁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 교수님도 SBS도 계시고 MBC도 계셔서 잘 알지만 지금 뭘 언론 개혁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국 너무 파헤쳤지 않느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언론이 원래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저는 이제 그 기존 미디어하고 유튜브 공간은 이제 프로들의 공간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친지들하고 친구들하고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그 페이스북 공간이 온통 지난 2달간 조국 장관 규탄이었거든요. 하는 사람도 괴로웠는데 안 할 수도 없다는 게 그 제 페이스북의 여러 친구들의 얘기여서 이거야말로 민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언론의 한 채널로 본다면은 우리 정부가 저는 조국 사태로 이번에 계기로 해서 언론 개혁을 뭐 한다니까 좀 그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뭐 제대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 콤비, 조합이 깨져버렸다. 검찰개혁의 희망이, 꿈 같은 희망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됐든 통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큰 타격이 온 뒤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임덕 그런 것도 있었고 정권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상실한 적도 많잖아요. 뭐 DJ 정권 때도 그렇고 뭐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저는 갑자기 좀 바뀌었다고 보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지금 분위기하고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순방을 갔다 오면서 바로 법무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에 그냥 윤석열 똑똑히 해라. 너 안 하면 그 아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조 장관을 이렇게 그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윤석열 총장이 있지도 않은 총장한테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들으시오 해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돌았는데 어제 갑자기 윤조의 환상적인 뭐 조합 뭐 이런 얘기도 좀 이상했고
뭐 꿈 같은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이제 조 장관이 사퇴를 하니까 이제 나란히 놓고 꿈 같은 희망이다 그래 놓고 다음 마디가 근데 그거는 또 헛된 꿈이 아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저 옆에서 참모가 글도 좀 잘못 써준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그 정말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거는 참 저는 그 우리가 이따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은 A4 대통령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봐도 그 수보 회의에서도 무슨 토론하는 내용은 없고요. 대통령이 항상 A4를 읽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외교 정상들하고도 그 회담할 때도 A4를 갖고 읽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고칠 필요는 그러니까 참. 있고 아까 이제 근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신 얘기를 드리면 역시 저는 지지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대통령 그 진영에서 이렇게 그 정신을 뭐 차리고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리얼미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기관의 한 회사에 불과한데 문 정권 들어서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를 다 독식을 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별로 계속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 리얼미터 조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한 2주 되거든요. 2주 되고 그 전에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를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32.4%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때 충격을 받은 것 같고 믿었던 리얼미터 별명이 보수 진영 사이에서는 리얼 조작미터입니다. 리얼하게 조작을 해서 잘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한국당하고 뭐 비슷하게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나오니까 아 이거 심각하다 해가지고 그 정권에서 이거 반격을 준비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거든요. 문 대통령 진영에 그 4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4인방에. 예, 예. 한 명이 이제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세 사람이 그 친문 진영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데 뭐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 예. 뭐 아시면은. 예, 아침에 제가 쭉 그 정보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양정철 물론이죠. 뭐. 민주연구원장, 예. 그 다음에 전해철 의원, 뭐 지금 법무장관에 예, 예.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그다음에 있죠. 정청래 전 의원 같은 분, 예. 그 다음에 뭐 리얼미터의 이택수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민심 돌아가는 걸 상시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예. 그렇게 모여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양영철 연구원장 정도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런 방향이 결정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그 진보 진영에서 계속 떠돌면서 예. 이니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도 뭐 지난주 그 전주부터도 각계 인사들로부터 뭐 자기 진영 사람들이겠지만 예.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결단의 시기가 임박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들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아주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조국 장관 물러가라고 하면은 공천에서 떨어지고 가만 입 닫고 있으면은 본선에서 그러니까 총선에서 떨어지게 생겼다. 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직이야 박지원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좀 대신 말 좀 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는 오래전부터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최근에 이렇게 청와대의 그런 어떤 시스템 이런 것을 보면은 정무,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가장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제대로 직언을 얻고 참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 시스템이 오작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몰려온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하고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은 분위기 반전하기 위해서 그 리셔프를 확실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좀 특이한 분인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 뭔가 터지면 반드시 책임을 물었습니다. 참모들한테. 네, 물어야죠. 바꿀 사람 바꾸고 했는데 뭐 경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5기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미루고 나가고 이병권에 대해서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정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펑크가 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임명되기 직전에 물렸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한국당은 괴로웠을 텐데 자초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민정수석 보이지 않고
노영민 실장 얘기를 하셨지만 어디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휘둘리다가 참모들한테 개념 없는 아무 생각 없는 휘둘리다가 이런 사태를 맞았는데 조국 장관 물러나기 전에는 뭐 조국이 더 세다 대통령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문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조 정권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조가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급락에 따른 정말 한때 또 삼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대통령한테 직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저는 리셔플을 한번 해서 이 길을 이제 꾸려야 될 때 정확히 2년 반 남았거든요. 그 참 문재인 대통령 독특합니다. 5기의 대통령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신상빌벌이 되는데 예. 뭐 다른 거 제어하고라도 경제정책 실패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주도했던 장하성 정책실장 주중대사 따뜻하신 가야 계십니다. 그 홍장표 또 경제수석이라고 있었죠. 어디 예. 지방대 교수하다가 올라와서 수석한 사람. 그 사람도 지금도 무슨 소득주소 무슨 특인가 해갖고 위원장 장관급인가 뭐 위원장인가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 닫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참 이런 시스템 자체를 진짜 혁파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청와대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국 사태 이후 북정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뭐 싸움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조국 장관 후임도 임명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기회에 뭐 시간이 좀 흐를지 국정감사가 끝나고 아니면 정기국회 12월 2일 예산안 통과된 뒤에 할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 샤플이 필요한 거 말하자면은 전면적인 어떤 인사쇄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김현미, 유은혜 장관 등은 지금도 지역구 나가고 싶어 하고 또 외교안보팀의 문제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그런 오작동 참모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 대통령의 어떤 향후 내놓을 카드랄까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전망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조국 장관이 그렇게 전격 사퇴라고 제대로 알았던 정치평론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올해는 못 넘기겠지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나오려는 안 본 거고 뭐 지난주부터 11월 사태설은 나온 것이죠. 그 시기가 뭐 한 달이냐 뒤다지 이걸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것은 그 민심의 흐름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말대로 이제 리셔플을 해야 되는데 참모진이나 내각진이나 대통령 지금의 그 고집스러운 분위기를 봐서는 또 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역대 대통령들 보면 김영삼 대통령 처음에 개혁하다가 이제 어깨 힘들어가가지고 경제 무너질 때 경제 참모들 얘기 안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본인이 무너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병우 전 수석 바꿔야 된다. 뭐 제가 있든 없든 저도 어디 종편에 나와가지고 우병우 수석 바꾸라고 그랬더니 그 뒤에 연락이 안 온 뭐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거 실세였거든요. 말하자면 그 권력에 취해서 참모들 얘기 안 듣다가 정권이 무너졌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사태가 벌어지면 뭔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데 바꾸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고요.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 쪽에 일이 많습니다. 당 쪽에 그 국회 쪽에 그 패스트 트랙권이 걸려 있는데 이게 선거법하고 사법개혁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한국당이 왜 올 초에 이렇게 한꺼번에 합의를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과정을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한국당에서는 사법개혁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어제부터 나오더라고요. 뭐 안 된다는 게 어제가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안 된다고 그랬죠. 더군다나 이 공수처법은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그 조국 장관이 있을 때는 이 얘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 않다가 조국 장관이 물러난 것을 계기로 해서 어제 당장 황교안 대표가 사법개혁 무슨 소리냐, 그거 내년 미루자 해서 그 선거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나 민주당은 사법개혁 이거 당장 그 법무부 개혁부터 나왔는데 국회에서 이거
법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의당만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갖고 또 한바탕 난리를 칠 가능성이 있고 선거법은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실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선거법은 갈 수 있고 사법개혁은 정부 여당의 의도와는 달리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 전망이 되는데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법도 지금 한국당은 현재와 같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이 처리가 되면은 한국당은 비례대표에서 거의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선거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그런 그 기본법인데 그것을 어떤 일방이 밀어붙인 애는 없잖아요. 다 선거법은 어느 때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제 정당이 합의로 이루어졌지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 통행된 적은 없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은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인데 결국 이것은 나중에는 이제 표 대결로 가지 않습니까? 표 대결로 가면 한국당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표 대결로 가면 지금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심지어는 공화당까지 다 찬성을 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저는 12월에는 여의도에서 한번 난리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국당이 극복을 할지는 좀 그러니까 한국당은 똘똘 뭉쳐도 표 대결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그 보수 진영으로서 힘든다는 얘기죠. 지금 제 얘기는. 네. 어쨌든 이번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보는 것은 그동안 박지원 의원이나 정의당, 이 검찰 개혁, 특히 조국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던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도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정치연대라고 거기에도 한 10여 명의 의원의 어떻게 보면 좌장이란 말이에요. 그 세력들, 정의당 세력들은 일종의 굴욕을 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의당이야말로 당의 이름에 맞지 않게 불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정말 그 수모스러운 과정을 지켜봤죠. 지지율이 당장 떨어지니까 지지층들이 이제 동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우습게 된 상황에서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박진호 의원은 본인의 그 굉장히 참 그 대단하십니다. 그 연세에 다음 또 총선을 그 적극적으로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신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워낙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 말을 해야 되고 안을 잘 아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 너무 오버했다. 그동안 뭐 조국 장관이 개혁의 적임자다 해가지고 아주 끝까지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고 뭐 언론에 나가서도 조국이 최고다 뭐 넌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뭐 사과는 했대요. 자기가 판단이 좀 이렇게 뒤집혀져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라든가 정말 상황 분석은 굉장히 빠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한 걸 어제 재빨리 사과를 하고 또 향후 전망까지 내놨더라고요. 뭐 전해철 의원이 다음 차기 법무부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또 조국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나한테 뭐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걸로 해서 정말 본인의 그 앞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인데 참 저는 어쨌든 박진호 의원 대단하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목포에서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이 박진호 의원 산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호 의원의 그 산을 넘으려면 한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유시민 의원이 이 조국 수호에 아주 호위무사가 돼갖고 전 의원이 지금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렇게 해왔는데 조국이 사퇴했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네요. 뭔가 한 말씀은 꼭 있어야 할 분이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그 행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었잖아요. 예, 저도 어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을 하루 종일 찾아봤습니다. 근데 침묵 속에서 이제 하루가 지나갔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그 호위무사가 된 사람이 유시민, 그 공지영, 박지원, 그다음에 뭐 문학가들 몇 명 있었죠. 뭐 조정래 작가 있었는데
유시민 전 의원은 뭐 다른 뭐 꿈까지 꾼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조국 방어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난이다. 뭐 이러면서 PC 들고 나가는 것도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온몸으로 떠받쳤는데 어제 뭐 충격을 받은 것인가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이 앞으로 어떤 그 발언을 내놓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은 본인은 머리가 또 명석한 사람 아닙니까? 예. 유시민 내가 그동안에 노무현의 적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에 또 숨겨진 적장자 예. 또는 차기에 숨겨진 뭐 어떤 주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데미지를 입었다. 이 틈을 타서 내가 방어를 하면서 새롭게 적장자로 내가 나설 것이다. 이거 뭐 많은 정치인들도 이렇게 그 공감을 하던데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방어를 했다는 얘기죠. 뭐 윤석열의 난이 일어났다. 검찰의 난이 일어났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KBS하고의 싸움에서도 저는 사실 이긴 걸로 봤거든요. KBS가 김경록이 조국 장관 그 재산관리인의 인터뷰를 해놓고 제대로 보도 안 하고 검찰하고 내통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한 사람이 유시민 전 장관이었는데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니죠. KBS가 보도를 두 번이나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했던데 무슨 가짜뉴스를 얘기한 거죠, 유시민이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1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리포트 세 꼭지에다가 자기들 의도에다가 녹였다. 뭐 그런 말도 그 일리는 있어요.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가. 그 다음에 검찰에 왜 확인을 하느냐 이런 것도 팩트 체크라고 KBS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KBS가 바로 고소고발로 들어가지 않고 깨갱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시민의 호위무사는 이제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돌연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이제 조국을 날린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좀 당황했다고 봅니다. 당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요즘 그 보수 쪽이 아니고요. 좌파 그 진보 진영의 유튜브들을 그 파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어제 보면은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감하고 뛰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날라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국 전 장관은 놔두고 우리는 문재인을 보호하자. 이런 그 결론이 나오는 것 같고 유시민 전 장관은 그 중에서도 정말 홍위병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판단을 못하고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구무원이겠죠. 본인으로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조국 대전에서 1차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이제 뭐 투쟁의 어떤 타켓이 일단 사라진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면 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나설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당으로서는 최선일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 교수님도 뭐 정당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예. 사실 한국당은 뭐 제가 아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좀 채찍질을 제가 많이 하는 그런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한국당 사람들은 채찍질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아니 무슨 민주당은 좋아하고 무슨 청와대는 좋아합니까? 그러나 언론은 그에 관계없이 얘기를 하고 그게 언론인의 평생 자세 아닙니까? 제가 이제 뭐 페북 같은 걸 통해서 채찍질을 하면 그 지지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저한테 항의도 하고 그럼 저는 기분 나쁘니까 패치도 끊고 그랬는데 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보면은 당장 어제 나경원 대표는 이제 국민의 승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당이 지금 깊은 고민이 있잖아요. 예. 의원들 한 20여 명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뭐 혹시 그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스트트랙 때문에 지난번에 그건 뭐 검찰에서 수사하면 수사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한국당을 이번 조국 대전 과정에 한 3개월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요. 삭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학재 의원 단식하고 그 다음에 민부론인가요? 뭐 정책하나 나왔습니다. 민부론. 경제 정책이죠. 예. 그거 외에는 특별한 어떤 쇄신안이 계속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쇄신안은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별 반응이 없고 해서 결국은 저는 패스트 트랙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그 벌금형을 받으면 한 20명은 내년 총선에 못 나가거든요. 지금 60명이죠. 60명인데 그 가장 그 물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가한 의원이 한 2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은 벌금형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것을 정부 여당에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제일 그 전파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 그 변호사 출신의 초선 의원이 있죠.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뭐 김어준의 알릴레오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한국당 뭐 좋아하지 마라. 우리는 이거 지고 있다. 그래서 20명째 검찰에서 불러다가 벌금형 때리면 저는 배신자, 배반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 지도부는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공천 과정에서 쇄신, 새 정치를 위한 혁신 이런 거는 전혀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원들이 어차피 지금 한국당 의원들 반 이상 쇄신을 하는 게 여론 아닙니까? 나중에 또 뭐 소송이 걸리더라도 재판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예. 대법원까지 끝나려면 2, 3년 걸리니까 그건 그렇게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야당은 절대 집권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검찰과 법원 다 고위직 딱 장악해버리면 그것도 대통령이 다 공수처장 임명권이죠. 그 절반은 민변 애들이 들어올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한국당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바로 황교안 대표가 사법개혁안을 미루자 한 거거든요. 이게 공수처법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올 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할 때 공수처 법안을 다룬다는 것을 그 합의를 해준 겁니다. 이게 지금 빈미가 돼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거든요. 공수처법이.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예. 후에도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전략적 미스 아니냐.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합의를 덜렁 해주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예.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한국당이 당시에 공수처법을 잘 들여다봤어야 됩니다. 선진국에서 아무 데도 하지 않는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들고 나온다. 이걸 쉽게 합의해줬다. 이런 점이 참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 말대로 잘 합의를 해가지고 요거는 좀 넘기고 내년 총선 결과로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한국당 표를 많이 주면은 공수처법은 뭐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할지가 한국당 또는 민주당의 큰 그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사태 핵심은 집권 세력과 조국이 절대로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과욕이 빚은 참사가 아닌가 합니다. 집권 세력이 진정으로 민의와 정의, 상식을 존중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칠 때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진 10월의 함성은 끝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